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왕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왕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을 기록한 사람들, 그 기록이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이름만 들어도 무게가 느껴지는 이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472년간의 역사를 1893권 888책에 담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왕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과연 사실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해석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산군은 폭군이었습니다. 실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광해군은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역시 실록이 그렇게 전합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역적입니다. 실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사람들이 연산군 실록을 썼고 광해군을 쫓아낸 사람들이 광해군 일기를 편찬했습니다. 세조를 비판한 살인들이 집권한 뒤 세조는 더욱 나쁜 왕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자가 패자의 역사를 쓴 겁니다. 물론 조선의 사관들은 독립성을 보장받았습니다. 왕도 볼 수 없는 기록을 남겼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죽고 수십 년 뒤 당시의 정치 세력이 모여서 실록을 편찬할 때 과연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선 왕조실록의 이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리고 그 기록 때문에 어떤 왕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자는 제안입니다. 실록을 읽되 실록이 쓰인 맥락까지 함께 읽자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500년 북끝으로 권력을 재단했던 그 치열한 기록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실록은 누가, 왜, 어떻게 썼는가? 1장. 왕도 볼 수 없었던 기록. 조선시대 궁궐 안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관들입니다. 이들은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었는지, 신하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심지어 왕비와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왕은 이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문장으로 남겨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태종 이방원이 한 번은 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적었느냐? 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라 해도 사초는 보여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겁니다. 태종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도였으니까요. 이게 조선의 독특한 점입니다. 왕권이 강했지만 동시에 기록의 권력 앞에서는 왕도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관들은 과연 중립적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사관 제도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립적 시스템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관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정치적 성향이 있었고 학파가 있었고 선호하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사관들은 주로 훈구 세력 출신이었습니다. 공신들의 자제들이 많았죠. 그러다 중종 이후부터는 살인파 출신 사관들이 늘어났습니다. 성리학을 깊이 공부한 이상주의적 성향의 젊은 선비들이었습니다. 같은 사건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시켰을 때 당시 사관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세조 시대의 실록을 보면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왕위를 선양받았다는 시기죠. 그런데 훗날 살인파가 집권한 뒤 편찬된 역사서들을 보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역적, 찬탈, 대역죄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말입니다. 2장. 실록 편찬의 비밀. 자, 그럼 실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구가 설치됩니다. 보통 왕이 승하한 지 2, 3년 뒤에 시작해서 2, 3년간 작업합니다. 이때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총재관, 도청당상, 편수관, 기주관 등 수십 명의 관료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당시 집권 세력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정, 즉 쿠데타로 왕이 바뀐 경우가 문제입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반정 세력이 연산군 실록을 썼습니다. 광해군을 쫓아낸 서인들이 광해군 일기를 편찬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몰아냈는데 그 왕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과연 그 왕을 좋게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왕을 악마로 만들어야 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연산군 실록을 보면 연산군은 거의 악마로 그려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쁜 일만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자들이 다른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실록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의 날짜가 맞지 않기도 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물론 연산군이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광해군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지킨 공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썼죠. 특히 명나라와 후금청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킨 뒤 광해군 일기에는 그가 폭군이자 무능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중립 외교는 오랑캐에게 굴복한 사대 배반이 되었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폐륜이 되었습니다. 승자의 시각입니다. 3장. 사초와 실록 사이. 조선의 사관들은 매일매일 사초를 작성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했죠. 이것이 1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초가 그대로 실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록 편찬 때는 이 사초들을 모아서 편집합니다. 어떤 내용을 넣고 뺄지, 어떤 표현을 쓸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해석이 개입됩니다. 1차 사료인 사초는 비교적 사실 중심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다. 신하가 저렇게 대답했다. 같은 식이죠. 그런데 실록으로 편찬되면서 평가와 논평이 추가됩니다. 왕의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신하의 간언이 옳았다. 같은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사신이라는 이름으로 실록 편찬자들의 의견이 직접 삽입되기도 합니다. 사신은 이렇게 평한다로 시작하는 대목들이죠. 이 부분에서 당대의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세조 시기의 사육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육신들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들이 반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조시대에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이들은 충신으로 재평가됩니다. 성종 때부터 조금씩 복권되기 시작하더니 중종 이후에는 완전히 충의의 상징이 됩니다. 실록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읽는 시선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록은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당대의 시선으로 본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4장.
기록이 곧 권력이었던 나라. 조선은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칼과 군대로 다스리는 무인 정권도 아니었고 종교로 통치하는 신정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기록과 명분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왕이라 해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으니까요. 조선의 신하들은 왕에게 실록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하십시오라고 간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왕의 행동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왕의 독재를 막는 장치였습니다. 폭정을 하면 역사에 기록된다는 두려움이 왕을 견제했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기록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이런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살인들은 경연을 통해 왕을 가르쳤고 언론 3사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통해 왕을 비판했으며 사관을 통해 왕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기록하는 자들의 권력이 과도하게 강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들은 신하들의 비판과 기록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살인들의 명불론에 걸렸고 실록에는 비판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2부 문제적 왕들의 재해석 5장 태종 이방원 피해 정치인가, 체제의 완성인가. 태종 이방원 조선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평가를 받는 왕 중 하나입니다. 실록은 태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능력은 뛰어났지만 잔혹했던 왕으로 나옵니다. 형제를 죽이고 처남들을 제거하고 공신들마저 숙청한 냉혈한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명불론이 강해지면서 태종의 평가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부자유친, 형제유우라는 유교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태종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을 완성한 왕입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다면 태종은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확립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을 파악하고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해서 군권을 왕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왕조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으로 형제들을 제거했고 처남 민씨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개국 공신들도 하나둘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은 갓 건국된 나라였습니다. 아직 체제가 안정되지 않았고 권력은 여러 세력에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성계를 따르던 공신들, 왕자들, 외척들이 각자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태종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자신 외의 권력을 가진 모든 존재를 제거하는 것. 냉혹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종 이후 조선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세종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태종이 닦아놓은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은 이런 점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실록을 쓴 사람들, 특히 살인파 성향의 사관들은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결과가 좋았다 해도 과정이 윤리적이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태종은 능력으로는 성군이지만 도덕으로는 실격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는 그 시대의 맥락을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21세기 윤리로 15세기를 재단할 수 없듯이 평화로운 시대의 기준으로 격변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태종은 자신의 시대가 요구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역할이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조선은 또 다른 고려가 되어 금방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6장 세조 찬탈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왕입니다. 실록과 야사는 세조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은 역적, 어린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폐류나 충신 사육신을 참혹하게 처형한 폭군. 특히 살인파가 집권한 이후 세조에 대한 평가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종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사육신은 충절의 상징이 되었으며 세조는 망고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했지만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이 됩니다. 어린 왕, 섭정해야 할 고명 대신들, 그리고 그 왕실의 어른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 이 구도에서 권력 다툼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실록에도 나와 있지만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 대신들은 수양대군을 견제했고 수양대군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먼저 행동했습니다. 계유정난이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자였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고 능력도 뛰어났으며 정치적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를 신하들이 배제하려 했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먼저 행동할까요? 수양대군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김종서 등을 제거한 뒤 수양대군은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3년 뒤 단종으로부터 선의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을 찬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선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 현실에서 그 외의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세조실록을 보면 세조 시절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했습니다. 직전법을 실시해서 조세 제도를 개혁했고 진관 체제를 정비해서 국방을 강화했으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해서 법전 체계를 갖췄습니다. 실록에도 백성들이 편안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후대의 역사서들은 이런 업적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종을 죽인 역적이라는 점만 부각됩니다. 왜일까요? 살인파의 명분론 때문입니다. 성리학에서는 명분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신하는 신하답고 왕은 왕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수양대군은 신하의 신분으로 왕이 되었으니 이것 자체가 명분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처음에 명분이 잘못되었으면 모든 것이 부정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시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사육신 사건입니다. 성산문, 박백년 등 사육신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합니다. 실록은 이들을 반역자로 기록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조 시대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충신이 됩니다.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한 의인들로 추앙받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사육신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종이 복이 되고 세조가 죽임을 당했다면 과연 세조와 그를 따른 사람들이 충신으로 기록됐을까요? 아마 그 반대였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사육신이 충신이 된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훗날 살인파가 집권해서 그들을 충신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세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조는 찬탈자인 동시에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성공했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7장 연산군 폭군의 탄생. 연산군. 조선의 대표적인 폭군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연산군의 행적을 보면 끔찍합니다. 신하들을 마구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궁궐을 놀이터로 만들고 전국에서 미녀들을 끌어모으고 갑자사와 무오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들을 죽였고 결국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폭군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연산군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연산군 즉위 초반 기록을 보면 그는 나름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했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으며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급격히 변합니다. 결정적 계기는 생모 윤씨의 사사 사건을 알게 된 후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정비였지만 성종이 그녀를 폐비시키고 사약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은 어려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그것도 아버지의 명령으로. 연산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패비를 주장했던 신하들, 사약을 전한 사람들, 그 과정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벌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참시했고 살아있는 사람은 극형에 처했습니다. 갑자사화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폭정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한 아들이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복수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틀린 행동일까요?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까지 연루시켰고 그 규모가 과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에는 개인적 비극이 있었습니다. 실록을 쓴 사람들, 즉 중종 반정 세력은 이런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을 최대한 악마화해야 자신들의 쿠데타가 정당화되니까요. 실록의 연산군 기록을 보면 거의 매일 나쁜 일만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폭정과 향락의 연속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 연구자들이 다른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보니 실록의 일부 기록들이 과장되거나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이 전국에서 미녀를 수천 명 끌어모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의 행정 체계나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또한 연산군이 궁궐을 확장하고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궁궐 보수 작업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물론 연산군이 문제가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신하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완전한 악마로 그리는 것, 구제불능의 폭군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일까요? 연산군 실록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를 몰아낸 사람들이 쓴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읽되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8장. 광해군 중립 외교의 선구자. 광해군.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재평가가 필요한 왕입니다. 광해군 일기를 보면 그는 패륜과 실정을 저지른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에 붙었다가 다시 배신한 신의 없는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광해군은 폐위되었다는 게 공식 역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1608년 조선은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국가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만주에서 후금 훗날의 청나라의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명나라를 섬겨왔는데 이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광해군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명나라를 계속 섬기면서 후금과 적대해야 할까요? 하지만 명은 이미 쇠락하고 있었고 후금은 강성했습니다. 광해군의 선택은 중립 외교였습니다. 명나라에게는 형식적으로 신하의 예를 갖추되 실질적 군사 지원은 최소화했습니다. 후금에게는 적대하지 않으되 완전히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1619년 명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1만 3천 명의 군대를 주면서 은밀히 지시합니다. 형세를 보아 행동하라. 강홍립은 전투에서 후금에게 항복했습니다. 광해군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것을 비겁한 배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전쟁으로 지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시기의 조선은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서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성리학의 명분론에서는 명나라가 천자의 나라였습니다. 오랑캐인 후금과 타협한다는 것 자체가 사대의 배반이었죠. 게다가 광해군은 왕실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창대군 사건입니다.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이복 동생으로 선조의 적자였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서자인 광해군보다 적자인 영창대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해군은 위협을 느꼈고 결국 영창대군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위협이었다 해도 어린 왕자를 죽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광해군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결국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정 세력이 광해군 일기를 편찬하면서 광해군은 최악의 왕으로 기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의 역사입니다. 인조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친명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 청나라 후금과 조선을 침략했고 인조는 남한 산성에 갇혀 47일간 버티다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만약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질문은 해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의 현실주의와 인조의 명분주의, 과연 어느 쪽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 최근 학자들은 광해군을 시대를 앞서간 현실주의자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에서는 매우 뛰어난 감각을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왕실 내부 문제에서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모든 업적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광해군 일기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를 몰아낸 사람들이 쓴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부 기록과 권력의 변주고 9장 사림의 부상과 실록의 변화. 조선 역사를 이해하려면 사림을 알아야 합니다. 사림은 조선 중기 이후 정치를 주도한 선비 집단입니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한 이들은 도덕과 명분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초기 조선은 훈구파가 지배했습니다. 개국 공신들과 그 후손들이죠. 이들은 현실 정치에 능했고 왕권을 보좌하면서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종 때부터 살인파가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김갱필, 김종직, 정여창 같은 이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지방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키운 선비들로 도학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훈구파와 갈등이 컸습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화로 살인파가 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결국 살인파가 승리합니다. 중종 이후 특히 선조 때부터는 살인파가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록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실록을 쓰는 사관들이 대부분 살인파 출신이 되었고 실록의 논조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세조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세조실록 자체는 비교적 중립적입니다. 업적도 인정하고 잘못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선조 이후 편찬된 역사서들을 보면 세조는 거의 역적 취급을 받습니다. 단종과 사육시는 성인처럼 추앙되고요. 왜일까요? 살인파의 명분론 때문입니다. 살인파는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하고 찬탈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런 시각으로 보면 세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역적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처음에 명분이 틀렸으니까요. 이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도덕적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권력이 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지나친 명분론이 현실 정치를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들이 신하들의 비판에 눌려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어려웠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10장 반정과 실록 승자의 역사 쓰기. 조선시대에는 3번의 큰 반정이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 인조 반정, 그리고 영조 즉위 과정에 신임 사화를 포함하면 4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정, 즉 쿠데타 세력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왕을 몰아냈으니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실록입니다. 중종 반정 세력은 연산군 실록을 편찬하면서 연산군을 최악의 폭군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반정이 정당한 구국의 행동이 되니까요. 실록을 보면 연산군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쁜 일만 합니다. 신하를 죽이고 백성을 괴롭히고 궁녀들과 놀아나고. 과연 이게 모두 사실일까요? 물론 연산군이 문제가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이 100%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조 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 일기를 보면 광해군은 패륜과 실정의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야 인조 반정이 정당화되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해군의 정책 중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뛰어난 것들도 있었습니다. 승자는 자신의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패자를 악마로 만듭니다. 이것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실록이라는 공식 기록이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실록에 기록되면 그것이 정사가 됩니다. 이후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정 세력은 실록 편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역사에 영원히 새기는 작업이었으니까요. 11장 기록되지 않은 것들. 실록은 조선의 모든 것을 기록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 조정의 모든 회의, 주요 사건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하는 사람의 시각 밖에 있는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관들은 주로 양반 출신이었고 한양의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의 삶, 지방의 일상, 여성들의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왕실의 사적인 문제, 신하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후대의 편찬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사초는 현장의 기록이지만
실록으로 편찬되면서 편집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은 빠지고 어떤 내용은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록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록과 함께 야사도 읽고 개인의 문집도 읽고 중국과 일본의 기록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체적인 역사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실록에는 이순신이 나오긴 하지만 그의 업적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균에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조정의 주류 세력이 원균을 밀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을 쓴 사람들도 그 연장선에 있었고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 자신이 남긴 난중일기와 그의 공적을 기록한 다른 자료들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12장 일제 식민사관과 조선실록의 왜곡.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 전기에 일본이 조선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식민사관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간단합니다. 조선은 원래 정체되고 무능한 나라였다. 일본이 근대화시켜준 것이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은 조선 역사를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당쟁을 과도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조선은 붕당 싸움만 하다가 망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든 거죠. 물론 조선에 당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당쟁 속에서도 발전이 있었고 문화가 꽃피었고 백성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이 사대주의에 빠져 자주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일면적입니다. 조선이 중국과 관계를 중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맹목적 사대가 아니라 실리적 외교였습니다.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이런 식민사관의 잔재가 남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주류 역사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았고 일본 학자들의 방법론을 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민사관적 시각이 무의식 중에 전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체성론이 대표적입니다. 조선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일제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재야 사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주류 학계가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관점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물론 재야 사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거나 민족주의에 치우쳐 객관성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실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록 자체는 조선시대에 쓰였지만 우리가 실록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일제와 해방 이후의 시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은 당쟁으로 망했다는 해석은 실록을 특정한 방식으로 읽은 결과입니다. 실록에는 당쟁도 있지만 협력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발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사관의 틀에서 벗어나 실록을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4부 실록을 넘어서 13장 주류사학 재야사학 조선 왕조실록을 둘러싸고 주류사학계와 재야 사학계의 시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단군 조선의 실제성. 주류사학 단군은 신화적 존재이며 고조선은 있었지만 단군 왕검이 실존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재야사학 중국 측 기록과 우리 문헌들을 종합하면 단군 조선은 실존했고 그 강역도 훨씬 넓었다. 실록과의 관계. 실록에는 단군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역사적 사실보다는 건국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서술됩니다.
쟁점 2 한사군의 위치. 주류사학.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일제식민사학의 입장 답습. 제야사학. 한사군은 중국 대륙 내부에 있었고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것은 일제의 왜곡이다. 이 논쟁이 조선실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주류 학계가 일제의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조선실록을 해석하는 방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 3 조선의 당쟁. 주류사학 조선은 과도한 당쟁으로 국력을 소진했고 이것이 쇠망의 원인이었다. 제야사학 당쟁은 권력 견제의 한 방식이었고 조선의 문제는 당쟁이 아니라 외세 침략과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였다. 실록을 보면 확실히 당쟁 기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당쟁 속에서도 정책 논쟁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쟁점 4 광해군의 재평가. 주류사학책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현실적이었고 재평가가 필요하다. 전통 주류사학 광해군은 폐륜과 실정을 저지른 왕이었다. 제야사학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 군주였고 인조 반정은 역사의 퇴보였다. 쟁점 5 세종의 한글 창제 목적. 주류사학 백성을 위한 애민 정신의 발로였다. 제야사학은 민족 고유 문자의 계승과 자주성의 상징으로 해서 주류학계는 실증을 강조하고 신중한 접근을 합니다. 장점은 엄밀성이고 단점은 때로 기존 틀에 갇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야사학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기존 통설에 도전합니다. 장점은 신선한 시각이고 단점은 때로 근거가 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둘 다 참고하되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14장. 실록 속 왕들의 인간적 모습. 실록을 읽다 보면 왕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세종은 성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록을 보면 고민하고 번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채말리 등이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를 따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세종은 화를 냈습니다. 채말리를 의금부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성군도 감정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신하들이 막을 때 그도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정조는 개혁 군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록을 보면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 시대부터 이어진 당파 싸움,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 정조는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왕이었지만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때 무능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고 이순신을 제대로 믿지 못했으며 명나라 장수들 눈치만 봤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하지만 선조도 나름 고민했을 겁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올라오는데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양에 남아 죽을까요? 아니면 피란에서 나라를 보존할까요? 선조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비겁해 보이지만 왕이 살아야 나라가 존속합니다. 물론 선조에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도 공포에 떨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실록은 왕들을 평가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인간적 모습도 보여줍니다. 완벽한 성군도 없었고 완전한 폭군도 없었습니다. 모두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인간들이었습니다. 15장. 사관들의 용기. 조선의 사관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기록했습니다. 세종 때 황희 정승이 사초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관 신석조는 거부했습니다. 죽어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결국 황희는 물러났습니다. 연산군 때는 더 극적입니다.
연산군이 사초를 보겠다며 사관들을 협박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사관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연산군은 화를 냈지만 결국 사초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초는 왕도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진 겁니다. 물론 사관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있었고 당파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칙을 지키려 애썼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도 붓을 꺾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가 조선 왕조실록을 만들었습니다.